자, 됐어. 아, 이제 모든 게 다 됐어. 이제 애들 도우면 안 되는데. 그 책을 표지 예쁘지? 생색 한번 내고. 이거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귀찮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책을 꼭 챙기고, 그 다음에 쌤이 여분으로 몇 개를 좀 더 만들어 오기는 할 거거든? 왠지 그 프린트에다가 필기하고 옮겨 적는 그게 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분은 그렇게 해둘게. 그러니까 책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너 설 잘 쉬었어? 아직도 우리 설 과정에 있는 거지? 괜히 수업을 하는 거에 죄책감을 느꼈었는데 다들 상태가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한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다행이다. 싫은 생각이 없으면 일단 반은 성공인 것 같기는 해. 자, 그러면 안부 더 안 물어도 되잖아. 혹시 내 안부 궁금하니? 조금 마음 상하긴 하는데 그냥 잘 지냈으니까 그냥 오늘 수업도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수능 특강 교재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쌤이 가지고 온 그 범위를 보면은 현대시 하나, 소설 하나, 시 하나, 현대소설 하나 이렇게 일단 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것 치고는 좀 두꺼운 이유가 그 다음에 붙어있는 현대시 3, 소설 3 해서 하나씩을 더 붙여놨어. 그래서 혹시나 미리 풀고 싶은데 교재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책 못 준비할 것 같으면 그대로 이거 가지고 와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요렇게 4가지를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할 거기 때문에 예습을 할 친구들은 요 하나씩 더 미리 나가면서 준비를 좀 해오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순서대로 안 가고 현대시부터 갈게요. 맨 앞에는 쌤이 고전을 놔뒀거든. 편집 실수야. 그냥 80페이지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요거는 수능 완성할 때부터 쌤이 강조했던 건데 방향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은 하고 갈게요. 수특 연계율 지금 내려간 거 알지? 70%에서 50%로 내려갔는데, 일단 연계율이 낮아지기 전에도 시 2작품이 나왔을 때 다 출제가 혹은 연계가 된 작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한 작품은 연계가 되더라도 한 작품은 완전 처음 보는, 낯설고 그 다음에 주제의식도 조금 애매한 그런 작품들이 실렸었는데, 연계율이 낮아졌다는 건 낯선 시를 볼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네들한테 쌤이 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차피 낯선 작품을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작품이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이 시어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네들이 뭘 해야 되냐? 일단 문학은 무조건 보기부터 보라고 했잖아. 왜냐면 방향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는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도 늘 강조하던 거야. 이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수식어나 서술어를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외우지는 마.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이었다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외울 거는 고전이야. 되겠지? 자, 그럼 방향 늘 얘기했던 거라 간단하게 얘기하고 바로 우리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페이지 81 오른쪽에 있는 2번 보기 먼저 당연히 봐야겠지. 문학을 감상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자, 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 자, 가작품에서는 안과 밖에 대립구조가 드러날 거래. 그러면 대립이라고 했으니까 쌤이 늘 하던 세모 거꾸로 세모의 구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삶의 터전을 안이라고 할 거래. 그리고 장차 떠나서 향하려는 외부를 밖이라고 할 거래요. 되겠지? 이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상실감이야. 그럼 상실감에다가도 당연히 세모 쳐줘야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니까. 자, 그리고 외부 공간으로 떠나려는 선택은 그가 처한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고뇌를 드러낸대. 그럼 이거는 거꾸로 세모 처리를 해주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도 어떤 고뇌가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 보기가 주는 건 안에서도 세모, 밖에서도 세모,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갈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보기를 보고 이 사람 되게 힘들구나 생각하고 바로 한번 가봅시다. 실전처럼 간다면 이렇게 가야겠죠? 바로 그냥 읽으면서 가볼게. 가에 떠나가는 배 읽어보면,
놔둬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것이냐. 라는 건 쌤 여기다가 표시한 거 보니까 표현기법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 표현기법을 알아야지 내용 전개가 이해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만 보내겠대? 아니지. 그러니까 서리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될 거고.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없으니까 나는 가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블러 처리돼 있는 거 알지? 되게 진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문제 내는 거니까 바로 문제 풀러 2번으로 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놔둬야 간다라는 말을 통해 아내 공간을 떠나려는 사람이 화자만이 아니다. 그치? 놔둬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죠? 그리고 2번도 풀 수 있는데 이 젊은 나이는 외부 공간으로 떠나고자 하는 화자 선택을 강화해. 그치? 젊은 나이에 눈물로만 보낼 수 없으니까 간다고 했잖아. 그치?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실전처럼 해볼게. 자, 그리고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리겠느냐? 그럼 버릴 수 없다는 거니까 서리법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주고, 근데 쌤이 여기 아늑한에다가 밑줄 그은 이유는 뭐냐? 뒤에 있는 요 항구를 수식해 주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두고 가야 되는 삶의 터전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수식어가 중요한겨. 다시 말해 내가 있던 이 항구는 긍정적인 시연의 뭐를 통해 아늑하다라는 수식어를 통해. 그래서 긍부정을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친데, 그러니까 맥락으로 읽어보면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 있겠지. 근데 표시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표현기법 직유. 비유 찾기 위해서 그냥 표시를 한 거야. 자, 그리고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에도 눈에 익은 사랑하던 사람들. 그럼 눈에 익었다는 것은 낯익다라는 거고 애착을 드러내는 그런 수식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수식하는 거라서 그냥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블러 처리가 돼 있으니까 2번으로 갔다 올게요. 자, 2번으로 가면 달에 익은 맷뿌리는 삶의 터전인 아내 공간에 해당할 거고 쉽게 떠나지 못하는 미련과 아쉬움. 그치? 자꾸 눈에 익으니까 못 간다고 하잖아. 이 말도 맞을 거고. 그리고 다시 우리 글로 가보면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럼 다르지 않다는 거니까 위아래 마음이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계속 서리법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휘살짓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앞데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까? 그럼 마련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앞데일 언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련할 수 없을 거다라는 서리법으로 인한 인식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풀러갔을 때 4번 쫓기는 마음은 으로 떠나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쫓긴다고 얘기했겠지. 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 5번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일 텐데 읽어보면 앞데일 언덕은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아내 공간이야.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살짝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앞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뭔가를 마련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앞으로 뭔가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공간도 뭔가 흐릿한 그런 공간이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일단 5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은 혹은 앞으로 가야 할 공간도 뚜렷하지 않은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5번.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작품으로 가면 놔둬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나 보낼 것이냐. 놔둬야 가련다 하고 수미상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넘어갔던 부분들 추가 정보 좀 훑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맨 앞에 보면 놔둬야 간다라고 말하는 거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쓰인 거 알지? 그치? 띄어쓰기를 했잖아. 그럼 요거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당연히 주의 집중일 거고,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말하면서 이 사람의 정서도 강조할 수 있는 거겠지. 강조. 뭐 정서를 심화시킨다? 요 말도 맞을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완전 보기가 있어야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근처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써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 작품이랑 이 작품을 연결했을 때 외형적인 이 형식,
음보라는 그 율격을 가지고 묶어줄 수도 있대. 다시 말해, 봐봐.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그 다음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가련다. 해가지고 네 박자로 읽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아늑한 이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또 사음보 맞지? 그래서 쭉 읽어보면 사음보 율격이 반복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고정과의 결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되겠지? 근데 보기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올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같이 찝고 간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내려가는데 우리 아까 해석 못하고 갔던 요 희살 짓는다 이 부분 요것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일단 내가 가려고 하니까 구름이 돌아다 본대. 그럼 이거 맥락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거 드러내는 거 맞지? 그럼 뭔가 애착을 가진 어떤 대상이란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이때 그 희살 짓는다가 뭐냐면 희살이꼴 나도 처음 알았어. 회방 놓는다라는 뜻이래. 그럼 이거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바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왜냐면은 자꾸 구름을 보려고 뭔가 아쉬움을 드러내는데 이 바람이 와서 구름을 자꾸 흩어놓는데 그럼 그 아쉬움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은 부정적인 시어가 돼버리거든. 근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었지만 혹시나 시어에 대한 그런 문제를 낼까 봐서 처음 보는 말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전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정리가 되면 또 이제 가작품, 나작품이네? 이거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되게 멍청하지 않아, 얘들아? 이거 지우면 지워지는 것처럼 막 지우고 있다. 나라고 바꿔야지. 됐니? 자, 그러면 나도 볼 건데 요거는 보기 지문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읽어주면 되고 쌤 써놓은 것처럼 긍정인지 부정인지 좀 찾아주라고 하는 것 같아. 읽어볼게요. 산마다 단풍만 저렇게 고우면 뭐 할까? 라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네. 그치? 그럼 이것도 역시나 설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벌써 눈치챘잖아. 이 단풍은 굉장히 고운 긍정적인 시어일 거야. 근데 나한테는 이 긍정적인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처지와 대조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할래? 산 아래 물빛만 저렇게 고우면 또 뭐 할까? 그럼 똑같은 구조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할 겸 하지만 소용없다는 거 보니까 내 처지는 안 좋을 것 같아.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버렸대. 그럼 일단 부정적인 맥락 일단 하나 나와줬고요. 그리고 산 아래 집 뒤에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그럼 이것도 역시나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인다요 라고 해서 이것도 아름다운 자연물을 의미하겠지. 근데 쌤이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 둔 거 보면은 당신이 안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다 라는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이잖아. 그쵸? 그럼 이거 상황 판단도 다 끝났고 시어 확인도 다 끝났네. 부정적인 상황. 자, 그리고 나서 저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뭔 소용이냐? 어두운 산머리에 초생딸만 네 얼굴처럼 걸리면 뭐 할까? 그럼 일단 같이에다가 쌤 지규니까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거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때 비유한 건 뭐냐면 너 이꼴 달이야. 그러니까 달을 보고 너를 떠올렸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얘들아 단순하게 요 단풍 물빛 아름다운 자연이랑 조금 의미는 달라야 돼. 이걸 보고 너를 떠올린 거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가면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이것도 그럼 똑같이 내 마음이 마른 지푸라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 또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시어야 나쁜 시어야? 나쁜 시어 맞지? 내 상황에 끼어가는 뭔가 부정적인 것들, 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 이라고 읽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저 달도 금방 져버리면 세상길이 다 막혀서 막막한 어둠 천지일 거래. 그럼 이것도 역시나 부정적인 거 맞지? 네가 안 오는 거고 저 달, 너를 떠올렸던 달까지 져버리면 얼마나 절망적이냐. 자, 그리고 병신처럼 바보 천치처럼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그거 뭐 할래? 뭔 소용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줘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이 가을 다 가도록 가만히 들꽃처럼 서 있는 거 누구? 하염없이 서 있는 거 누구? 아무런 소용없는데 그냥 쭉 서 있는 거 누구? 나. 이거 누구? 주체 나. 이거 찾기 어려웠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나라고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다 어둠천지고 계속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신처럼 바보 천치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게 누구야? 나 끊임없이 너를 기다리는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6까지 읽으면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너네들이 풀어보도록 하고 2번 아까 해결을 했고 그래서 우리 3번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3번만 좀 찾아줄래? 나에선 아까 긍부정 시어 찾으라고 했는데 딱 시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낯선 시를 보면 보기가 없을 때 그냥 시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거 찾아주면서 상황까지 찾아주면 특히나 네가 안 오면 이라는 아예 대놓고 어떤 상황인지를 드러내는 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분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쌤이랑 한번 본 거니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지? 자, 그럼 답 확인하면 이거 2번 맞죠? 2번. 왜냐면 물빛은 대조되는 거 맞아. 근데 하얀 서리는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나랑 똑같은 거지. 그치? 나의 부정적인 처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대조가 아니라 대응이라고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쌤이랑 앞에 좀 보면 얘들아 이게 문학 개념을 쌤이랑 서리법이 뭐고 이런 것까지 하고 나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조금 낯설게 생각하는 것들은 쌤이 뽑아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할게요. 되겠죠? 이런 건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 글자 몰라가지고 뜻 몰라서 틀리면 안 돼. 일단 얘들아 애상이 뭐지? 슬픔, 슬플 애자, 슬플 상 이렇게 해서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픈 분위기. 그러니까 이별 노래도 나올 거고 누구 죽었을 때도 나올 거고 되겠죠? 그리고 경외감은 이거는 존경. 근데 두려움도 같이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애들이 더 의아해 하는데 우리가 약간 그런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진짜 엄청 대단한 자연 있잖아. 막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내가 서 있어. 그럼 와 자연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도 두려운 거야. 나같이 작은 존재가 이런 걸 봐도 될까 하면서 그때 느끼는 감정을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마어마한 존경심.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대응과 대조 요것도 얘들아 너무 단순한 건데 대조는 알지? 완전 반대 관계 서로 대응 완전 반대되는 관계. 근데 대응은 연결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나는 천사에 대응돼. 그럼 나 이꼴 천사라고. 뭐야? 어떤 거에 공감을 못하는 거지? 아무튼 대응과 대조는 완전 반대인 말이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오늘 현대시는 되게 간단했네. 뒤로 넘어가서 고전 산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리고 고전 산문도 사실 지난주까지 하고 오늘부터 조금 어려운 거 나왔겠는데 지난 시간에 화환계를 못했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설화나 가전처럼 아직까지 소설로 들어가지 않은 겨. 약간 유기성 떨어지고 구체성 떨어지고 옛날 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출제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본문 전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낼 확률은 거의 없겠지. 대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짧으니까 다른 소설과 관련을 짓거나 아니면 시랑 관련을 짓거나 아니면 수필 같은 거랑 관련을 짓거나 그런 확률이 좀 높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공부 어떻게 하냐면 아직 소설로 들어가지 않은 애들은 그냥 그 포인트들만 기억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미설화 이거 막 우리 지조절개 얘기하면서 막 눈 뽑는 이야기였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요거 딱 지조절개 쌤 얘기한 거 눈 뽑았다? 와 관리들 무섭다. 이 정도의 그냥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와 있는 요 작품들도 들어가기 전에 보기가 있으니까 문학이니까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안녕?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면 자, 읽어보면 전통적인 글쓰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사물에 거기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대. 그럼 쌤이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거 얘들아 무슨 갈래 얘기하는 거야? 경험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나 오늘 잡초를 뽑았어. 그리고 나서 앞으로 생명을 존중해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어. 이러고 무슨 갈래요? 수필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결국 수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읽을 작품이 되게 수필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는 특정한 목적을 명시한 경우라고 해도 이것도 밑줄 그어야 되죠. 교훈을 주거나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대. 그럼 우리가 읽을 이 작품도 어떤 교훈인지를 찾아내야 될 거고, 그리고 글쓴이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동원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 글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 과거 의미 있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거래. 뭐 고사 인용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유래가 얽혀있는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혹은 비유적인 수사를 사용하기도 한대. 그럼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지 초점 맞춰서 읽으면 되겠네. 됐죠? 그럼 너네들이 이거 읽고 난 뒤에 어떤 의도가 있다, 어떤 방식을 썼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볼 때도 뭔가 생각을 좀 하기는 해야 돼. 됐죠? 자, 그러면 가로 갈게요. 같이 보기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은 읽어봅시다. 자, 화왕계 가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자, 화왕 네모 쳐주시고, 고전은 인물 네모 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꽃의 왕은 처음 이 세상에 왔고 모란이었대. 그럼 모란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화왕 이꼴 모란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치고선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셨다. 이까지 읽었을 때 좀 두드러지는 거 감각적 이미지 맞지? 왜냐면 향기롭다 후각, 그 다음에 푸르다 시각. 계속 바야흐로 따스한 봄이 돌아왔다. 봄 동그라미 쳐줘. 왜냐면 계절적 배경도 얘기해주고 있잖아.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 그리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요. 곱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기도 했고요. 꽃 중에 꽃으로 모란이 가장 아름다웠대. 그리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다퉈서 화왕을 보러 왔고,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맑은 전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과 양지 바른 동산에서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었대요. 자, 문득 한 가인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가인이 앞으로 나왔어. 그리고 묶어줍니다. 붉은 얼굴, 옷 같은 이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 그 다음 방랑하는 무의처럼 얌전하게 걸어 나왔다. 닫아주시고. 얘들아, 이거 왜 묶었어? 서술 방식? 묘사지. 그렇지. 옆에다 묘사라고 써줘. 서술 방식. 이렇게 쉬우니까 쉬운 글은 형식적인 면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인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제 몸은 깨끗한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고요. 봄비가 내리면 목욕해서 몸을 씻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면서 지냈어. 그리고 이름은 장미. 네모 쳐주세요. 그럼 아름다운 인물은 장미였대. 자, 그리고 너의 높은 말을 듣고 또 꽃다운 침소의 향기를 더하여 너를 모시고자 찾아왔어. 그러니 내 몸을 받아줄래? 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또 묵습니다.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백발을 한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닫아주시고. 그래, 이것도 왜 열고 닫았지? 묘사 맞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묘사한 게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위에서는 되게 아름답고 외향적으로 막 향기롭고 이런 걸 중시했다면, 여기서는 지팡이, 가죽띠, 좀 소박한 모습을 드러내잖아. 그래서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인 인물이야. 묘사한 이유죠. 자,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놈으로 이름은 백두옹. 네모 쳐주세요. 할미꽃이래, 할미꽃. 자,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상경치를 의지하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좌우에서 살피는 신하는 좋은 음식, 향기로운 차,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서 전하의 음식, 식성을 흡족해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네. 그리고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보자기를 풀어서 좋은 약으로는 전하의 양기를 돕고, 또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서 올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올바른 관리들은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줘서 어쨌든 우리 전하 왕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 자, 그리고 그래서 말하기를, 요거는 묶어줄게요. 비록 명주나 삼배 같은 것이 있어도 군자된 사람은 거적대기나 띠풀이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요.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닫아주시고. 일단 옆에다가 인용이라고 써야 되지. 어떤 말을 딱 가지고 온 다음에, 그럼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 인용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드러내겠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뭔데? 군자된 사람은 좋은 것만 가지지 말고 나쁜 것도 항상 준비를 해둬야 된대. 그럼 미리 준비하는 자세죠. 옆에다 유비무환이라고 써줘. 유비무환.
자, 그리고 요거를 좀 확장해서 본다면 얘들 항상 좋은 거, 왕 옆에서 좋은 것들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뭔가 좀 소박하고 투박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건 왕한테 듣기 싫은 소리겠지. 그럼 간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되겠죠? 쓴소리 할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야. 전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 자, 한 신하가 말했다. 두 사람이 왔네? 누구를 취하고 누굴 버릴 건데? 했더니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긴 하나 아름다운 사람을 얻기 어려우니 어찌할꼬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자, 그래서 장부가 나와서 입을 엽니다. 제가 온 건 너의 총명이 사리 판단 잘한다고 들었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진 않네. 대체로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드물어. 그래서 맹자는 맹자 동그라미 쳐주고 그럼 약간 이제 고사 인용하는 것 같아요.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 동그라미 쳐주고 난관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대. 그럼 이 사람들 가지고 온 거는 이 사람들도 역시나 뛰어나지만 옆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 맞지? 그치? 자, 그리고 옛날부터 이러하오니 어휴 전들 어찌합니까? 했더니 깨달은 듯 내가 잘못했다 하고 깨닫고 끝나네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정말 간단하지 얘들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이 화왕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야. 꽃들을 의인화했어. 그러니까 우의적이라는 거지, 우의적. 근처에다가 우의적 요거 하나만 써주고 꽃 의인화한 건 누가 몰라. 그러니까 우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간곡하게 돌려서 얘기했다라는 거 봐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요거 묘사하는 거 찾았지? 서술 방식 묘사, 그 다음에 또 우리 할미꽃의 대화 되게 많았잖아.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조적 인물, 그 다음 맹자, 아까 풍작 요런 애들 역사적 인물 얘기했고 그리고 결국 말하고 싶은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비무한 플러스 너 충신간신 잘 구별해라. 끝.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용이 쉬우니까 표현 방식 같은 거에 조금 더 형식적인 면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 하기에는 나도 조금 민망하긴 해. 얘들아 어렵지 않지? 되게 열심히 적네. 적고 뒤로 또 넘어갈게. 뒤에 있는 나 작품도 되게 그래 막 대나무 보면서 지조절개 얘기하겠지. 그런 얘기야. 대나무. 자, 근데 나 이 김장관댁 죽헌기 이거 처음 보기는 해요. 나도. 어디서 이런 걸 좀 주워 오는지 몰라. 그리고 요거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작품이 너무 쉬우니까 다른 갈래랑 엮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시조 같은 거랑 엮기 참 좋더라고. 약간 덕목 같은 거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읽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글입니다. 뒤로 넘어가도 돼 얘들아? 넘어갈게. 자, 그러면 얘도 역시나 보기가 있어서 같이 보고 갈 건데 흐름만 같이 좀 읽어볼게. 자, 일단 5번을 보니 여기서는 자연물이 나올 거야. 그 의미를 추상화한대. 그럼 이제는 추상화라는 게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나무의 의미를 약간 지조절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걸로 바꿔서 얘기할 거래. 됐죠?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 비슷한 것들 찾을 거고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의미로부터 주장을 드러낸대. 그럼 너네들이 이거 읽은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 저런 과정이 나오겠지. 자연물의 의미가 뭘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안 줘도 되는 보기였던 것 같아.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힘내서 읽어볼게. 자, 가보면 영천의 토질은 대나무 일단 네모쳐야 되죠. 왜냐면 보기에서 자연물 강조했는데 바로 나온 게 대나무잖아.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해서 민가에서는 대를 심어 가꾸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한데 온 마을이 다 그러하나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깊이 알지는 못할 거래. 그럼 그들에다가 세모 쳐주면 되겠지. 자, 계속 전장관 김영지 네모 쳐주시고 얘는 사족으로 본래 대나무를 사랑했어. 그럼 긍정적인 인물인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이 자연물을 좋다고 하니까. 해직한 뒤로부터는 고향에 갔어. 남이 알아주는 걸 바라지도 않았고 이수 남쪽에 터를 잡아서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짓고 대나무를 곁에 심었어. 실전으로 본다면 이까지 읽고 바로 문제 풀러 4번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쌤이랑 한번 갔다 올까? 그러니까 4번에 1번 가보면 김영지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움과 동정이 드러나 있다. 답 1번이지. 안 읽어도 1번이지. 왜냐면 대나무가 긍정적인 건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좀 더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을 편안히 쉬는 것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이름을 죽헌이라고 했대요. 자, 그 다음 무릇 대나무란 요거는 묶어줄까? 네 계절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초목 가운데 혼자 특색을 보존한다. 닫아주시고요. 이거는 대나무의 특성이자 변하지 않는 그 지조절개를 드러내기 위한 밑밥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고든 것은 능히 풍속, 그 민중들의 문화 같은 것들도 고칠만 하고 그 건장한 것은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만 하다. 예찬적인 태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겨울에서는 눈 속에서 그 차가운 소리가 창에 뿌리고요. 여름에는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탑자리에 가득하대요. 계속 칭찬. 그리고 연기 아지랑이 자욱해서 강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별과 달이 비치고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선경이 사람의 정신을 융화하게 하는 것 같대. 계속 예찬하는 거 확인하면 되고, 얘들아 이거 문제는 안 봐도 되겠지? 너네들이 나중에 복습하면서 보세요. 쉬우니까. 그리고 시를 읊으면 흥취가 더욱 더해져 귀한 손님을 대하면 오가는 말소리가 맑아지니 이것이 다 누각 주컨의 공이다. 계속 예찬하고 있다는 거 확인. 그리고 세상이 오얏, 요거는 백꽃입니다. 얘들아 백꽃. 백꽃과 연꽃을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로 삼고 국화 매화를 가을 겨울의 완상으로 삼지만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럼 세상에다가 세모 쳐야 되는 거 맞지? 대나무의 아름다움 모르니까. 자, 그러나 오연 연꽃은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국화 매화 같은 똑같이 풍어를 읊는데 소중할 따름이야. 그리고 대나무는 요거는 밑줄 곧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여 속되지 않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 꽃들과 또 대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화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외양을 또 중시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절개 밑줄 그어야겠지. 결국 얘기하고 싶은 속성이 나왔어.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 그리고 세상 사람 뭔진 모르겠지만 또 세모 맞지? 아까부터 세상 계속 비판했으니까 되게 위와 같은 이것들이 자태의 곱고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은 꽃망울의 향기만을 사랑하여 자기도 모르게 사치할 마음과 간사할 마음이 생겨 방탕하고 음란함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해. 그래서 앞에 그 다른 꽃들을 사랑하면 생기는 결과들을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대나무는 그렇지 않아.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아야 된대. 그리고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질 수 있고요. 비나 이슬은 그 대나무의 화려함을 보태주지 못하고 바람 서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비, 이슬, 바람, 서리도 그닥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 대나무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대나무에는 붉은색, 현란함, 향기, 다시 말해 이런 외향적인 부분이 없는 까닭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대. 비유하자면 물결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럼 다른 거에 빗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유추가 나오는 거겠지. 유사한 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자, 소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면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하여 대함으로 아부하는 자가 많대요. 그럼 소인에다가 세모 치면 되고. 근데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의관도 바르고 바라보는 것을 높게 하고 점잖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적은 것과 같대요. 그럼 군자에다가 거꾸로 세모 해주시고요. 자, 이로 보아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당연하다. 그럼 군자 이꼴 대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우리 김군 당연히 앞에 나왔던 김영지겠지. 그치? 이 김영지가 홀로 대나무를 사랑해서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가꾸고 성정 가꾸고 더러운 거 씻고 있다. 따라서 그 가슴 속에 맑고 더러움은 진실로 구별되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김영지의 마음이 착한 걸 대나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본받아서 임금을 섬기면 충성 변하지 않아. 어버이 섬기면 효도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점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나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그럼 우리 서술자가 나오는 거.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얘들아 이거 소설 아니지? 수필, 우리 서술자 나라는 거, 우리 작가 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남쪽으로 귀양살이 갔을 때 운 좋게 누각을 한번 가서 보고 그의 삶을 고상하게 여겼었대. 그리고 이 글이 졸렬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척하네. 이 글을 지어 누각에 걸게 하려고 한다. 끝. 됐죠? 내용 너무 충격적이지 얘들아? 이런 게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게 내신에 나오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그 찝찝했던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이런 것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로 가져가야 되는 건 아마 쌤 생각엔 이거 풀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나의 그냥 비슷한 시조 같은 거 갖다 놓을 겸 지조절개 드러내는 거. 그치? 그래서 다른 작품이랑 연결 짓는 거. 그 정도 내가 찾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문제는 너네들이 이것도 풀 수 있겠지? 답지는 올라와 있으니까 너네들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조금 힘들겠지만 좀 더 가도 되니? 좀만 더 갔다가 우리 고전 시가가 되게 짧아요. 맨 앞으로 한번 할까? 되게 짧으니까 요거까지 보고 우리 쉬었다가 갈게. 글이 짧지만 내용이 짧은 건 아닌데 아무튼 한번 좀 더 해볼게. 힘내.
항상 말하지만 오늘만 힘든 건 아니잖아. 내일도 힘들 거고 모레도 힘들 거고 늘 힘들 거니까 그냥 적응하세요. 힘내지 말고 대강 살아. 자, 그러면 같이 가보자 또. 자, 그러면 고전시가에서는 쌤 항상 강조하지 얘들아? 읽을 줄 알아야 돼. 읽는 연습 좀 해보세요. 읽을 줄 아면 풀리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읽었어.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 밑에 거. 쌤이랑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이유랑 좀 연결이 돼요. 읽을 줄을 알아. 그리고 내용을 쫙 읽었는데 주제를 못 찾겠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고전은 그때 쓰는 방식들이 이 작품에 나왔으면 그 다음 작품에도 나오고 그 다음 작품에도 나왔으면 또 새로운 작품에도 나오고 갈래가 다른데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쓰이는 표현 방식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쌤이랑 같이 꼼꼼하게 보면서 여기서 오늘 배울 게 꿈에 대한 내용이거든. 여기서 꿈에 대한 걸 배웠어. 그러면 다른 작품, 완전 주제도 다른데 다른 작품에서 꿈에 대한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잖아.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전은 현대랑 다르게 실전이랑 똑같이 안 가고 그냥 뭔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본기를 쌓은 다음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외워야 되는 게 초반에 많아. 그것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루즈 하더라도 같이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3번 보기부터 갈게 얘들아. 3번. 집중 3번. 자, 보면 문학작품에서 꿈은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 네모 하나 쳐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작품 속 인물들은 동그라미 1번 할게. 꿈속에서 현실의 문제 상황 해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억제된 만남과 바람을 실현. 그러나 꿈속 상황이 자신의 현실 상황과 차이가 없거나 꿈에서 깨어난 후 그 상황이 꿈꾸기 전과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꿈은 작품 속 인물들이 동그라미 3번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읽고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이 작품들은 뭔가 현실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꿈이 해결을 해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현실 자각을 더 하게 하는지 이것만 판단해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보기를 좀 정리하면서도 읽기는 해야 돼. 자, 그러면 짧은 작품들이었던 가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목부터 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자, 한번 가봅시다. 샹해런가 꿈이런가. 얘들아 사실 이까지도 샹해 나도 몰라. 근데 맥락으로 읽을 수 있잖아. 꿈인가? 꿈이 아닌가? 그래서 너네들 쓰는 말 중에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하잖아. 그 생시라는 뜻이래. 근데 외울 필요 전혀 없죠. 맥락으로 연습만 해줘. 꿈인가 꿈이 아닌가. 배국경에 올라가니. 우리 배국경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휘지. 자, 일단 배국경은 얘들아 어디야? 누가 사는 공간?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 그래서 배국경이라는 말 그 자체로 천상계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늘나라 천상계.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 맞아. 근데 우리 글쓴이들이 생각해보면 진짜 옥황상제를 그리워해서 하는 노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 옥황상제랑 대치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내가 사랑하는 임이나 아니면 임금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는 나랑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고 있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해줘. 자, 그럼 다시 가보면 꿈인지 생신지 그 배국경 하늘나라에 올라갔대. 꿈꾼 게 맞네. 그 다음 옥황상제는 반기나 그 밑에 있는 신선들이 꺼린다. 그럼 일단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옥황상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 군선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대.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표현기법 대조와 대구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전이라면 요거 기억 바로 풀러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같이 가볼까? 내가 1번으로 갈게요. 1번에 1번입니다. 바로 밑에 있으니까 가볼게. 자, 대구와 대조 의미 지닌 시어 사용한 거 맞죠? 근데 뒤에 보니까 군선의 행동 변화를 촉구 이런 거 없지. 그냥 쟤는 날 싫어한다. 이 정도가 끝이니까. 됐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의 태도로 갈게요. 자, 싫어한다. 그치만 됐다. 오호연월이. 그럼 일단 얘들아 이 오호연월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호는 무슨 호? 호수 호자. 월은 달 월자야. 그럼 호수와 달 한마디로 자연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자연으로 읽어줘야지. 자연. 올라가서 우리 옥황상제를 만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뭐 싫어하더래.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됐다.
자연이 내 분수일시 옳았다 하고 끝나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분수는 두 가지로 읽어주면 돼. 일단 운명이야. 내가 태어난 분수, 나의 운명.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능력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럼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자연이 나의 능력이다 보다는 자연에서 사는 게 나의 운명이다 라고 읽는 게 더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1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서술어 볼 때 이거 되게 어려워하지 말고 옳았다라는 말 한번 볼래? 그러면 이 타가 히읗 더하기 디귿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히읗을 앞에다 붙여놨을 때 옳다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이것이 나의 운명이 옳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니까 자꾸 밖으로 인출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거꾸로 가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자연에 만족하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연으로 가볼게 또. 자, 2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넘어가면 풋잠에 꿈을 꾸어 10일 후에 들어갔대. 그럼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갔으니까 네모 좀 쳐주시고, 그 다음 옥황상제는 웃으시는데 군선이 꾸짖는다. 그러면 여기서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1연과 동일한 구조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 이 11호가 어디겠어? 천상계겠지. 그렇지. 왜냐면 동일한 구조라면 그 공간의 의미도 같아야죠. 이게 대구의 그 아주 쉬운 풀이법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럼 똑같은 상황이야. 그랬더니 어즈버 감탄사죠. 아이고, 100만억이나 되는 창생, 이거는 알아야지. 백성,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을 어느 겨를에 물어볼까? 라는 건 물어볼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설의가 쓰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구체화된 게 뭐냐면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백성에 대한 걸 묻고 싶었어. 근데 그게 실패한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사실 이 옥황상제가 누구랑 대응된다고? 임금이겠지. 그렇지. 백성 얘기를 물어볼 수 있는.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2번으로 가보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상황, 변모, 양상 완전 똑같았지? 갔는데 군선이 또 부정적 반응했으니까 똑같으니까 앞에 제끼고요. 그리고 옥황한테 느끼는 거리감, 옥황은 날 자꾸 반겨준다며. 그러니까 뒤에도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연으로 가면, 3연 가보면 하늘이 이저신제 밑에 보니까 이지러졌을 때, 완전 무너졌을 때 무슨 술로, 얘들아 이 술, 그 기술 할 때 그 술이거든. 제주라고 읽어주면 돼요. 제주. 이것도 생각보다 꽤 나와. 이 술자. 기술 약간 이렇게 그냥 기억해줘.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재주로 기원했느냐. 그러니까 뭔가 고쳤느냐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배공루도 중수할 때, 다시 고칠 때 어떤 밭이 뛰어난 장수가 이루어냈느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완전 똑같은 내용인 거 알 수 있지? 그럼 대구적인 용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뭔가 무너졌을 때 다시 고친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살아보자, 물어볼까 했더니 다 못하여 왔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이 되게 무너져 있나 보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됐나요? 그래서 뭔가 자꾸 어떤 욕망들이 다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드러내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1번에 3번으로 가면 구체적 공간을 언급해. 그거를 배공루라고 치자. 근데 의문형 진술을 활용해서 어떤 밭이 그 대장장이가 지닌 능력의 한계, 아니지, 이 사람은 뭔가를 고쳐냈잖아. 그치? 그 방법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나 작품도 되게 짧으니까 한 번에 같이 좀 볼게요. 됐죠? 읽어볼게. 자, 나로 가면 꿈으로 차사를 삼아. 이거 옛날에 쌤이 외우라고 했어.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옆에 별표가 있더라도 얘들아 이거는 외워줘. 소설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심부름꾼. 자, 꿈으로 심부름꾼을 삼아서 먼데 임을 오게 하면,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상황 처지 알지? 이별의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비록 천리라도 순식간에 올 수 있어. 그치? 꿈이 데리고 온다면. 자, 그 다음. 근데 그 님도 임을 둔 임이니 올똥말똥하여라. 그래서 임을 찾고 싶지만 못 와. 그 이유는 임도 여친이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간단한 작품이니까 한번 밑에 있는 것까지 쌤이랑 보고 잠깐 쉴게요. 자, 4번으로 가면 꿈으로 차사를 삼는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맞지? 그냥 꿈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존재하는 어떤 심부름꾼 대상으로 표현한 거니까. 근데 임이 처한 위기 아니잖아. 임의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 5번으로 가면 그 임도 임을 둔 이민이 올 수 없다라는 인식이니 동일한 시어인 임을 반복해서 임의 상황을 제시했고 그래서 임이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됐죠? 이것도 내용은 간단하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2번은 너네들이 그냥 풀어볼 거고 3번은 같이 풀어보고는 싶었는데 내가 3번까지만 잠깐 풀고 우리 쉬어도 될까? 3번까지만 볼게. 가, 나를 이해한 내용 둘 다 꿈이 나왔었어. 3번까지만 풀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볼게요. 우리 가작품은 꿈에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다 실패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설명이랑 이어서 답은 3번일 수밖에 없죠. 그쵸? 100만 억 창생의 일을 물으려 하지만 실현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수단 혹은 해결책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답 3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 자, 그럼 얘들아 힘내고 좀 쉬다 와서 그런지 진짜 힘들긴 하다. 약간 나는 혼자 사니까 말을 안 하거든. 전화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말을 많이 하니까 숨 차서 죽을 것 같아. 진짜 이러다가 좀 오바지? 죽게 하겠어. 근데 되게 힘들어, 되게. 그리고 쌤은 이틀 동안 계속 누워 있었거든. 무한도전 실시간으로 계속 틀어주는 게 있더라고. 유튜브. 그거 딱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누워있었어. 계속. 누워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까 집에 시계가 조그만한 자명종 시계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전화도 안 와. 쌤이 되게 친구가 없나? 왜 그러지? 무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6시야. 그래서 그때 잤어. 자다가 다음날 또 눈을 떠보니까 오후 4시더라고. 그래서 또 그 자세로 이제 또 무한도전을 계속 보다가 그러다가 한 4시쯤 일어나서 그래도 이제 수업 준비를 좀 해야겠지 하고 수업 준비 막 하다 보니까 3시간 정도가 지났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너는 왜 새해가 됐는데 엄마한테 새해 복 받으라는 전화도 안 해? 했는데 내가 새해라는 걸 까먹고 있던 거야. 설날이란 걸. 그래서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무한도전만 보고 있으니까 오늘이 설날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지.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문자가 잘 안 오더라고. 아주 씁쓸하네.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아. 되게 씁쓸하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혼나고 난 뒤에 이제 너네들한테 막 정신 차려가지고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으렴 하면서 또 이제 문자 막 보내면서 그랬지.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 설날이라고. 그리고 집에 안 가니까 쌤 나이는 이제 애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나이잖아. 안 가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가족들한테 내가 되게 혼자 자취하고 막 이러니까 힘든 척을 했어. 막 나는 가족들도 못 보고 배고프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또 이제 세뱃돈을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되게 힘든 척 했지. 그 전날에 배달 음식 5만 원치 사 먹었는데 돈 벌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음식을 먹고 싶은 걸 다 시킬 수 있다는 거. 치킨도 시키고 엽떡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거. 되게 그랬지. 그래서 무튼 남의 돈으로 사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행복한 설이었다. 나의 근황이야. 안 궁금했다면 수업 다시 시작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현대 소설부터 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저번에도 쌤이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수능 완성 때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쌤이 생각하기 나의 개인적인 주관이야. 연계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소설이다 보니까 내용이 길고 나와 있는 부분이 수특에는 앞부분이 실렸지만 출제가 되더라도 뒷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많을 거야. 그러니 너네들은 이걸 암기한다기보다는 줄거리를 들으면 그래도 기억은 나거든.
사람이라면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줄거리를 좀 얼핏 주제 포인트를 잡아서 좀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갈등 관계가 뭐였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쌤이 옛날에 임고생 때 하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는 지금 수능 특강에 한 3배짜리 문학책이 있었어. 진짜 이만해. 근데 그거를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복습을 해도 끝이 없고, 소설은 다 똑같은 얘기 같고, 그래서 쌤이 했던 게 뭐냐면 이게 현대소설 옆에다가 키워드 3개씩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요게 지금 요 정도의 분량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면 꼭 소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막 대나무 얘기 나왔을 때는 자연물 예찬, 그 다음에 유추, 수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복습은 그 단어로만 하는 거. 그러면 학습량이 굉장히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소설을 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쌤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줄거리를 웬만하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은 조금 봐줄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줄거리를 알고 풀면 실전 같지 않으니까 바로 이것도 실전처럼 먼저 가고 난 뒤에 줄거리 얘기도 해줄게. 자, 그러면은 당연히 보기로 가셔서 힌트를 얻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정은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된 당대 현실을 재현할 거래. 그럼 구조 자체가 세모 거꾸로 세모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대요. 그리고 이런 세모 거꾸로 세모의 선택의 문제는 영체의 삶에서 드러날 거야. 그럼 영체는 동그라미나 네모해야겠지. 인물이니까. 그리고 영체는 정절을 잃어. 그럼 정절이란 말 자체는 세모야 거꾸로 세모야? 세모 맞지. 그치. 그럼 얘는 원래 세모의 삶을 살았었나 봐. 정절을 잃고 형식과 맺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병욱, 얘도 역시나 표시 좀 해주시고, 인물이니까 병욱이라는 여학생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전개는 아까 우리가 찾은 것처럼 세모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세모로 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묶어줄 겁니다. 남녀의 수평적 관계,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 개인의 자율성. 그럼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다가 이걸로 깨우치는 과정으로 가는구나. 세모에서 거꾸로 세모로 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보기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쓸모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좀 읽고 가도록 할게. 자, 3번을 보니까 영체한테 형식은 두 차원으로 존재를 한대. 그리고 어떤 차원이냐? 먼저 첫 번째.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뭔가 그런 긍정적인 느낌의 형식이 있었대. 걔를 보고 관념 속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거래요. 그리고 또 제외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나눴겠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건 현실 속의 형식이래요. 그래서 세모와 거꾸로 세모의 형식을 찾는 것도 이 글을 읽는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해버리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영체의 삶인데 형식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병욱 때문에 거꾸로 세모로 나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 그리고 읽는 중에 이거 계속 찾아줘야 돼. 알았지? 자, 그럼 보자. 자, 읽어보면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체 네모 쳐주시고, 영체는 가슴이 뜨끔했대. 과연 내가 형식을 사랑했는가? 알 수가 없대.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은 내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이야. 그럼 이거 만나기 전이지. 그치? 그럼 이거는 관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세모 쳐놔도 되고요. 자, 그리고 7, 8년 그쯤 해서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대요. 다만 얼른 그를 찾아야 되고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그리고 만나면 기쁘겠다. 요 정도로 생각했대. 그러므로 영체는 멀거니 여학생 네모 쳐주시고 당연히 병욱이겠지. 우리가 벌써 줄거리를 읽고 왔으니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는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다. 그려.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돼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나요. 그것이야 그렇겠죠. 누구든지 아이적 생각은 안 잊히니까요.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애들 생각은 안 나요? 했더니 예, 여러 친구들의 생각도 나요. 그치만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생각하던 바와는 다릅디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영채는 자기도 자기의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 생각하더니 글쎄요,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 이것도 우리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거지. 관념이란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려오던 사람, 이것도 역시나 우리 관념적인 사람이겠죠. 이 사람과는 딴 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럼 만나고 난 뒤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거꾸로 세모 현실 속의 사람이겠네요. 자,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아. 그리고 뭐가 알았다는 거지? 하고 영채도 눈을 감아요. 근데 왜 죽으려고 했어요?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조의 정절을 더럽히고, 요거는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아까 2번 보기에서 떠올렸던 봉건적 가치관을 중시하던 그런 정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절망하는 듯 고개를 숙인다.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어찌하고요? 살죠. 왜 죽어요? 영채는 깜짝 놀라 보고 여학생은 힘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서 살았어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정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7, 8년 헛된 지조와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겠어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겠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죠. 절은 굳죠. 하지만 그게 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굳은 절개를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하니까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락해서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 옛날 성인의 교훈도 있는데, 그럼 고성의 교훈 밑줄 하나 그어주고, 이것도 역시나 봉건적인 가치관 맞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걸 추구하니까.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냈죠. 헛개비를 보고 지냈어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락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 요거 밑줄 그어주고 봉건적인 거 맞죠? 봉건적인 사상의 속박일 뿐입니다.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살아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하니까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밑줄, 이제부터 참 생활이 열리지요. 그럼 이게 근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예전 걸 버리고 추구하는 거니까. 영채는 놀랐어. 열려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아. 열려도 역시나 얘들아 봉건적인 거 맞지? 계속 요거는 밑줄 하나 또 그을게요.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리고 옆에다 인식의 전환이라고 써주세요. 보기대로 정말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다만 헛개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지어 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형식을 찾다가 진짜 이 형식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이제 영원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라 빠르게 넘어갔지만, 얘들아 우리 리을은 계속 찾고자 하는 거니까 관념 속의 형식 맞지? 하지만 실제로 미음은 실망을 했다고 한 거니까 실제로 봤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현실 속의 형식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네. 자, 그래서 우리 영채는 물결 밑줄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새로운 광명이 바라는 듯 하였다. 가치관이 넘어갔어. 변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참생활 우리 아까 봤습니다. 근대적 가치관들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그럼 얘들아 내용 되게 단조롭지?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무정이라는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그 축을 다뤘던 작품 그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대적 가치관과 봉건적 가치관, 이 갈등 속에서 결국에 여기서 추구하고 싶은 건 근대적인 거거든. 그리고 이따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겠지만 이거 계몽소설입니다. 뭔가를 깨우치고 똑똑해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 이따 정리해 줄게. 자, 그러면 1번은 너네들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2번도 너무 쉽네. 자, 그리고 얘들아 3번은 쌤이랑 찾았으니까 요거 답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계속 찾았던 거. 그리고 1번, 2번 너네들이 좀 봐봐. 그리고 이 세 문제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중요한 건 1번 문제인 것 같아. 이것도 쉽기는 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복습하면서 풀어봐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기랑 큰 차원에서 얘기했던
요 줄거리만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무정은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나? 얘가 아무튼 되게 언제지? 언제지?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옛날의 고전의 모습을 버리고 가장 먼저 쓰여진 소설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고전의 모습을 탈피를 했어. 그리고 이걸 쓴 이광수라는 사람이 친일파야. 그러니까 계몽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일본이 우리를 통치를 하니까 문화적으로 발달을 할 거야. 그러니 우리는 많은 걸 배워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자라는 내용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계몽과 약간 친일의 관계를 좀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소설이 이렇게 실리는 건 작품성이 뛰어나서 그래. 그럼 작품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 다른 부분이 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주인공은 형식이야. 남자. 그리고 얘는 어려서부터 고아여서 되게 어릴 때 은사님의 집에서 키워집니다. 그리고 그 은사님의 딸내미가 영채야. 근데 영채는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참하고 조신하고 진짜 봉건적의 가치관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집에서 살다가 나이가 좀 차고 혼기가 되면은 결혼을 시키자 하고 정혼을 해. 자, 그리고 이제 형식이가 교육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영어 교사를 하고 지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개인 지도하는 과외도 같이 하는데 그때 만나게 된 여자가 선형이라는 여자야. 근데 이 여자는 되게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모던걸? 약간 뭔가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모던걸이야. 완전 신여성? 이렇게 보면 돼. 자, 근데 얘는 또 이뻐. 그래서 이제 얘가 첫눈에 반해버리죠. 막 가르치면서도 좋아해. 그리고 막 이런 관계가 일단 있다가 영채는 좀 잊고 살고 있었어.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딱 왔는데 그 집에 영채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가움과 약간 나는 선영이를 좋아하니까 이 좀 불편한 마음이랑 같이 이제 영채한테 딱 만나게 되는데 영채가 또 이제 나의 마음에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는 말을 해.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고 난 뒤에 우리 집이 쫄딱 망해. 그래서 아버지는 또 경찰서에 잡혀가 있고 근데 그거를 꺼내주기 위해서는 보석금이 필요한데 돈은 또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기생이 돼요. 그러니까 막 기생이 돼서 약간 술 팔고 막 그러면서도 나는 너랑 정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지조와 나의 정절을 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너와 결혼을 기다려왔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 그랬더니 이제 형식이가 그렇지 하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근데 이뻐. 계속 이거에 갈등을 하지. 그리고 이 삼각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틈에 이 영채가 얘가 다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 무리였나? 걔네들한테 약간 강간처럼 당해요. 그러니까 지조 정절을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이 정절을 빼앗겨 버려. 그러니까 얘가 내가 결혼할 사람한테 줘야 될 이 정절을 이렇게 잃었네. 죽어야겠다 하고 편지를 써놓고 이제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딱 타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본 형식이가 막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떠나니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선영이랑 또 약혼을 하고 둘이 그래 우리는 이제 남아서 더 긍정적인 미래, 우리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좀 잘 일깨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으로 가려고 또 평양 가는 기차를 타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구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기차를 탔잖아. 그리고 얘들도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얘가 만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이야. 그래서 여기서 딱 만났는데 이제 그 만나기 전에 영채가 아까 본 것처럼 병욱이라는 그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도 유교걸로 살아왔구나 하면서 이제 깨달아요. 그래 나도 이제 방탕하게 살아볼 테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걸 뭔가를 깨우쳐요. 그리고 나서 기차에서 딱 만나가지고 되게 반갑게 삼각관계였는데 어이 병욱 하면서 어이 이렇게 하면서 만나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리고 이 기차가 가다가 하필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잠깐 멈췄어. 그리고 잠깐 멈추고 이제 다시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잠깐 내렸는데 수재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4명이 가가지고 그 수재민들을 또 갑자기 도와줘요. 그리고 삼각관계 그 얘기였어. 수재민들 막 돕고 뿌듯해. 그러면서 이제 4명이 다시 기차에 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무지해서 그래. 그러니 우리가 유학을 다녀와서 더 똑똑해진 다음에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함께 깨우쳐 보자꾸나 했더니 동의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오케이 하고 병욱이랑 영채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얘네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계몽을 위하여 하고 그냥 끝나.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이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막 삼각관계, 막 자유연애 사상 같은 것들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친일 소설이잖아. 그러니 계몽적인 그런 성격이 아주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삼각인데 가치관의 변화가 드러나는 거 그리고 계몽이었다. 이 정도. 내용이 얘들아 잊혀질 것 같지 않지 않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정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부분이 나오더라도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아직 10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일찍 마치면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실 내 맘대로 그냥 뒤에 준비해왔으니까 조금만 더 보다가 마무리할게요. 알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얘들아 힘드니? 해봤자 어차피 그냥 물어보는 거 알지? 그냥 힘든 거 아니까 그냥 좀만 더 나가볼게. 자, 그러면 페이지 어디로 갈 거냐? 82페이지로 가셔서요. 82. 현대시 짧은 거, 나 작품만 좀 보려고. 나 작품만 볼게요. 그리고 쌤이 나 작품 준비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내신형이다 싶었어. 이 작품 하나에 연관되어 있는 게 일단 83페이지죠? 83? 나 작품을 보면 저 산이 날더러 하고 모걸시의 운을 빌려라고 해서 이 작품이 박모걸의 어떤 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이 시가 있고 그리고 한 장을 또 넘겨보면 4번에 얘랑 또 비슷한 목계장터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 내신형이지. 한 작품에 여러 가지 시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시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되겠죠? 자, 그럼 쌤이 먼저 띄워놓은 건 이거는 그냥 흐름을 좀 알라고 그냥 모걸시를 가지고 와봤어. 박모걸의 원래 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책에는 없어. 산이 날 애워싸고라는 건데 어떤 태도인지만 끌어내면 돼. 자, 읽어보면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의인법 쓰이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아들도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도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박처럼 살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를 살짝 채야 되는 게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라. 소박한 삶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 좀 생각해 주면 좋은 게 뭐냐면 금음달이 어떻게 생겼니? 몰라서 묻는 거야, 얘들아. 정말 몰라. 그래서 우리 그 금음달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치자. 내가 지구가 유일하게 이 금음달 나왔을 때 50점 못 맞았거든. 47점인가? 그래서 야게. 아무튼 이 금음달이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야위어졌다가 완전 초생달처럼 얇아졌다가 또 어떻게 돼? 또 다시 달이 차올라서 점점 둥그레지잖아. 그래서 이때 금음달처럼 살으라고 하는 건 이 달은 어쨌든 작아졌다가도 또 커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살아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되겠죠?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너네들이 끄집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탈속적, 자연의 하나가 되어서 자연처럼 순환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자연 순응적 태도 그냥 자연스럽게 살으라고 이게 바로 나의 삶이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태도를 좀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원래 있는 작품은 이런 모양이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 작품으로 가면 한번 같이 가볼게. 이것도 되게 간단하거든. 한번 쭉 읽고 난 뒤에 느낌부터 찾고 구체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면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 그럼 구조 완전 똑같은 거 알 수 있지. 의인법이고 이것도 역시나 산이 나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느낌이야. 비슷한 구조예요. 그리고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 하고 쑥구렁에 박혀서 쑥이나 되라고 한다. 뭔가 비슷합니다. 계속 읽어볼게. 그리고 늘퍼진 날 산은 쑥국새가 울고 저만큼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 마냥 울라고 하고 이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흙 파먹다가 죽은 아빠 굶주림에 지쳐서 쑥구렁에 낮아빠진 엄마처럼 울라고 한다. 그리고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가 죽으라고 한다. 그럼 아까랑 다르게 이거 되게 부정적인 느낌인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삶의 애환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적어놓은 거 보면 일단 두 작품의 태도가 너무 달라. 아까는 자연 순응, 소박한 삶. 근데 이거는 삶의 애환, 비극적인 가족. 그치? 그리고 삶에 대한 냉소, 차가움. 그래, 이렇게나 살아야지. 그런 태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태도 면에서 대조가 드러난다는 거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쌤하고 하나하나 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어들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다시 가볼게. 산이 날더러는 이렇게 한 건 아까 의인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옆에다 의인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흙이나 파먹으라고 하는데 좋은 의미 아니었던 거 알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는 삽이나 들라고 하네. 쌤이 요거 표시해둔 건 되게 디테일한 거야. 얘들아, 진짜 삽을 들라기보다는 농기구를 들으면서 농사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해 농기구라는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를 가지고 왔네. 이거 무슨 표현? 대유법. 그렇지. 그래서 이 삽을 보고 대유라는 거 떠올려야 되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거. 혹시나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쑥구렁에 박히다 라는 건 전체를 읽었으니까 부정적인 맥락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뭔가 되게 비극, 비참 이런 내용. 그러면 이 쑥의 의미는 뭔가 애환이 많은 처지, 비참한 처지라고도 읽어줄 수 있는 거고.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연물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드러냈으니까 이거 객상 맞아 아니야? 맞지? 자연물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드러내면 무조건 객상이야. 그럼 이 쑥도 역시나 나의 그 비극이나 쑥구렁에 빠진 그 슬픈 어떤 처지를 드러내는 거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늘퍼진 날. 이거 아무리 찾아도 늘퍼진이라는 말이 절대 없더라. 그래서 이게 늘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데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 무튼 이런 날 산은 쑥국새가 울어. 이거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얘 객상 맞지 얘들아? 애환과 비극을 드러내는데 새까지 울어. 그러면 역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을 심화시키는 객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가 울고 그 다음 저만치나 홀로 섰대. 그럼 이것도 역시나 뭔가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맥락으로 읽어줄 수 있는 거 맞죠? 나의 고독함 같은 걸 드러내는 거잖아. 자, 저렇게 서서 나보고는 쑥국색 마냥 울라고 하고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그 다음에 엄마처럼 울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제일 앞에 나왔던 산이 날더러 이렇게 하라고 한다.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되는 것까지 찾아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그냥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냥 완전 내신형이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들진 않았어. 되겠지? 그럼 우리 나작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들아 먼저 풀고 싶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파트씩만 더 풀어오면 돼.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양이 적으니까 복습 위주로 할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풀고 그냥 오셔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나작품 봤으니까 보기하고 가만 보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됐지? 그러면 정리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